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31번째 온라인 수업입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제국으로 성장한 로마의 변화를 살펴볼 텐데요. 그 변화를 이끈 주인공은 바로 화면에 보이는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를 기리기 위해 만든 이 조각상의 한쪽 귀퉁이에는 비너스의 아들인 큐피트가 배치되어 있고 그의 발에 신발을 신기지 않는 등 독특한 모습이 눈에 띄는데요. 이는 그가 신적인 존재임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 기법입니다. 또한 그의 머리에는 투구를 씌우지 않음으로써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시작되었음을 드러내고 있죠. 옥타비아누스가 정치적 활동을 시작한 시점이 오랜 내전 끝에 권력을 잡았던 카이사르가 암살당하고 또다시 로마가 혼란에 빠진 상황이란 걸 떠올려 본다면 그의 업적이 당대 로마인들의 숭상을 받을 만큼 대단한 것이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정치적 행보는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큰 변화를 불러오는데요. 그럼 이제부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카이사르가 공화정 옹호파에 의해 살해됐지만 이후 정치의 주도권은 카이사르의 양자인 옥타비아누스, 카이사르의 신복이었던 안토니우스와 레피두스의 제2차 삼두 정치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선 그들 중 레피두스가 먼저 삼두에서 탈락하고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제국을 동서로 양분하여 대립하죠. 마침내 기원전 31년의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와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의 연합 세력을 옥타비아누스가 물리칩니다. 이로써 한 세기에 걸친 내전과 무질서가 끝나고 로마와 지중해 세계가 평화와 안정의 시대를 맞게 됩니다. 이후 옥타비아누스는 원로원에 나가 국가를 원로원과 로마 인민에게 이양한다고 선언합니다. 로마 공화정의 회복을 선언한 것이죠. 그 말대로 전쟁이 끝난 이후에 로마의 체제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민회도 있었고 집정관을 비롯한 정무관들도 그대로였으며 원로원도 건재했으니 말이죠. 또한 옥타비아누스도 자신에게 왕이나 군주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본인 스스로는 로마 제1의 시민이라는 뜻의 프린캡스를 자처했고 원로원은 그에게 존엄한 자를 뜻하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부여했죠.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우선 그는 내전이 벌어지는 동안 불어난 원로원의 구성원을 숙청하며 원로원을 자신의 지지 세력으로 채워넣었고 군대와 조세제도를 개편하여 군 통수권과 재정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또한 기원전 31년부터 기원전 23년까지 9년 연속으로 집정관의 자리를 맡았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물러난 후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호민간의 특권을 부여받았고 집정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식 석상에서 집정관의 상징을 사용하고 두 집정관 사이에 앉을 수 있는 권리도 부여받았습니다. 또한 대사제직을 추가함으로써 종교적 권위마저 장악했죠. 이제 그 누구도 옥타비아누스의 권력을 넘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반발을 사 암살당한 카이사르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공화정의 전통을 껍데기로 은폐된 황제정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후 그의 통치권이 후계자들에게 계승되면서 황제 통치 시대, 즉 로마의 제정이 시작됩니다. 이제 지중해는 온전히 로마인의 평온한 바다가 되었고 로마와 지중해 세계에 찾아온 평화는 그 후 약 200년간 지속됩니다. 이를 로마의 평화라는 의미에서 팍스 로마나라고 하죠. 오늘날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를 팍스 아메리카나라고도 하는데요. 이 말의 원조는 바로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특히 네르바,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누스 피우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5 황제로 이어진 한 세기 동안 로마는 유럽 대륙의 라인강과 다뉴브강을 자연국경으로 삼아 지중해 연안은 물론 유럽 내륙 깊숙이 로마 문명을 퍼뜨리면서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도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며 지중해를 매개로 한 상공업과 동서교역을 통해 큰 번영을 누립니다. 이 시기를 오현제 시대라고 하는데요. 로마의 황금시대라 부를만하죠. 양자제도에 의해 황제의 자리가 평화적으로 계승되고 로마의 국경이 최대에 이르렀던 평화의 시기는 3세기에 접어들어 위기를 맞이합니다. 우선 대외적으로는 유럽 내륙에서 게르만족의 침입이 끊이지 않았고 동시에 동방의 국경에서는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성장하며 로마를 위협했습니다.
이로 인한 잦은 전쟁과 약탈로 농촌은 피폐해졌고 도시와 상공업 또한 침체되었죠. 이를 이른바 3세기의 위기라고 하는데요. 로마는 이 위기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합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군대가 황제의 자리를 계승하는 주요 변수로 등장하면서 군인들이 황제를 마음대로 내쫓거나 죽이고 스스로 황제가 되는 일이 이어졌죠. 235년부터 284년까지 약 50년 동안 18명의 군인 황제가 나타났는데요. 평균 재위 기간이 3년이 채 안 될 뿐만 아니라 15일 만에 죽음에 이른 황제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한편 이렇게 전 사회적으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사회 혼란으로 인해 중산층인 자유시민이 몰락하여 농촌으로 몰려들자 대토지 소유자들이 이들에게 토지를 빌려주고 소작인으로 삼아 토지를 경작하게 한 거죠. 이와 같은 농업 경영 형태를 콜로나투스라고 하는데요. 소작인을 가리키는 콜로누스에서 유래한 용어입니다. 팍스 로마나의 시기에 사실상 정복전쟁이 끝나자 라티품디움을 지탱하던 무한정의 노예 공급이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노예 노동력을 토대로 한 라티품디움의 생산성이 추락하며 콜로나투스라는 새로운 농업 경영이 확산된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시간이 갈수록 콜로누스의 지위가 추락했다는 점입니다. 최초에 콜로누스는 지주와 계약을 맺은 자유로운 신분이었지만 3세기 말이 되면 농사짓는 토지에 얽매여 마음대로 떠날 수 없는 처지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후 이들의 법적 지위는 자유인과는 완전히 구분되죠. 중세 유럽의 봉건제를 지탱했던 농노는 바로 이들에서 유래한 것인데요. 농노에 대해서는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284년 재위를 차지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3세기의 위기를 수습하고 제국을 재편성하기 위해 과감한 개혁에 나섭니다. 우선 그는 황제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페르시아와 같은 동방의 전제군주정의 요소를 도입합니다. 이제 황제는 동방의 전제군주처럼 옷차림을 하고 궁정 예식을 행했으며 궁정에서는 신을 예배하듯 황제를 대해야 했죠. 또한 그는 권력 투쟁을 사전에 방지하면서도 광대한 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제국을 동서로 나누고 2명의 정황제 밑에 각기 한 사람씩의 부황제를 임명해 4명의 황제들이 제국을 분할 통치하는 사제 통치를 도입했습니다. 이때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아나톨리아 반도에 위치한 니코메디아를 수도로 해서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시리아를 거쳐 이집트에 이르는 지역을 통치했는데, 사제 중 최고권을 가진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로마를 떠나 동방에 자리 잡음으로써 제국의 중심은 동방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어서 그는 혼란을 틈타 이탈하는 속주들을 다시 정비하며 기존의 50개의 속주를 100개로 세분화하여 통치의 효율성을 증대하였고, 군대 규모를 증강하여 대내외적인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 및 군사 분야에서의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정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새로운 화폐를 발행하는 화폐 개혁을 실시하고 일종의 소득세를 보편적으로 부과하는 세제 개혁을 단행합니다. 또한 투기꾼을 엄단하고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1000가지가 넘는 품목의 최고 가격을 정한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의 개혁을 통해 제국은 안정을 찾았지만 그가 죽으면서 다시 한번 혼란에 빠집니다. 제국의 효율적 통치를 위해 실시한 사제 통치가 또 다른 권력 다툼을 불러온 거죠. 결국 제국의 동서방 모두에서 통치권을 둘러싼 다툼이 벌어졌고, 서방의 승자인 콘스탄티누스와 동방의 승자인 리키니우스의 최종전을 거쳐 콘스탄티누스가 제국을 재통합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콘스탄티누스는 제국에서 점점 세력을 키워가던 크리스트교 세력을 포섭하고자 크리스트교를 공인하는 밀라노 칙령을 반포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편 콘스탄티누스는 그리스의 옛 식민지인 비잔티움에 새로운 도시인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건설해 330년에 천도를 단행하는데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부터 이어져 온 동방 중심의 제국 재편을 계승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아시아와 유럽의 교차로에 위치해 상업과 교역이 발달했으며 다뉴브강과 흑해 너머의 이민족은 물론
동방의 사사왕조 페르시아의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에도 알맞은 거점이었죠. 이후 콘스탄티노폴리스는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로마의 명맥을 잇게 됐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비잔티움 제국을 다룬 수업 시간에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어진 개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국의 해체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크리스트교를 국교로 선포하는 등 마지막으로 제국의 통합을 꾀한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은 후 로마 제국은 완전히 동서로 분열합니다. 동로마 제국은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중심으로 1000년 이상 이어졌는데요. 6세기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는 옛 로마 제국 영토의 대부분을 회복하는 등 전성기를 누리기도 합니다. 물론 이후에는 계속 영토가 줄어들어 콘스탄티노폴리스라는 난공불락의 요새에 의지한 채 명맥만을 이어갔죠. 이와 달리 서로마 제국은 얼마 안가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인해 혼란에 빠졌고 결국 475년에 멸망하고 맙니다. 이로써 과거 팍스 로마나를 자랑하던 정치 체제로서의 로마 제국은 몰락하게 되었죠. 지금까지 아우구스투스라 불린 옥타비아누스의 교묘한 정치 공작으로 세워진 로마 제정이 어떻게 변화하고 몰락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로써 작은 도시국가에서 출발한 로마가 제국으로 성장하고 몰락하는 과정을 전부 살펴봤는데요. 로마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갈 내용이 있으니 바로 크리스트교의 성립과 전파입니다.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오늘날 이스라엘이 위치한 팔레스타인 지방은 로마의 속주가 되었는데요. 이 지역에 거주하던 유대인들 사이에선 자신들의 유일신인 야훼가 구세주인 메시아를 보내 로마의 지배를 몰아내고 유대인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확산되었습니다. 유대교의 교리에 따르면 유대인은 유일신에게 선택받은 민족이었기 때문이죠. 이를 선민사상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더불어 유대교에서는 신이 부여한 율법을 철저히 지킬 것을 강조하는 율법주의가 핵심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즈음 등장한 예수는 자신을 하느님의 아들이라 칭하며 유대교의 선민사상과 형식적인 율법주의를 배격하고 민족과 신분을 초월한 보편적인 사랑과 평등을 설교합니다. 유대교가 유대인만의 민족 종교라면 예수의 가르침은 유대인이라는 경계를 넘어선 모습을 보여준 거죠. 차츰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자 유대교 지도자들과 로마는 위협을 느꼈고 결국 그를 십자가형에 처합니다. 그런데도 예수의 가르침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 제자들을 통해 제국 전역에 전파되어 각지에 교회가 세워지고 신약 성서가 편찬되었습니다. 원래 로마는 다신교 국가로 다양한 종교를 차별 없이 수용했고 초기에 크리스트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겨 이를 용인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트교가 어느 정도 전파되자 로마의 박해를 유발하는 요인이 문제로 불거졌죠. 크리스트교의 유일신 신앙이 로마의 황제 숭배 전통과 충돌한 겁니다. 크리스트교도는 황제 숭배를 우상 숭배라고 여기며 따르지 않았고 일부는 병역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이에 로마의 크리스트교 박해가 이어졌는데요. 특히 강력한 황제권을 구축하려는 황제가 출현할 때마다 박해는 심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군인 황제 시대를 끝내고 로마의 중흥을 이끈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크리스트교가 황제 중심의 로마 제국을 복원하는데 장애물이 된다고 보고 모든 크리스트교도에게 배교할 것을 강요하는 칙령을 내려 대규모 박해를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크리스트교의 세력은 여전했죠. 결국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이르면 물리적으로 크리스트교 세력을 억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제국의 안정을 위해 그들을 억압하기보다 협력자로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 결과 크리스트교 신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신앙에 따른 종교 생활을 허락하는 밀라노 칙령이 반포됐죠. 밀라노 칙령을 반포한 콘스탄티누스가 독실한 크리스트교 신자였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통치 기간 내내 크리스트교의 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하며 제국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밀라노 칙령을 통해 크리스트교가 공인될 즈음 교회 내부에서는 교리를 둘러싼 갈등이 본격적으로 불거졌습니다. 신도수가 많아지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온 결과였죠. 특히 중요한 논점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예수의 본질적 성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과연 예수는 신인가 인간인가라는 물음으로 이는 이미 예수가 살아있을 때부터 논란이 됐던 문제입니다. 특히 4세기 초에는 성부와 성자, 성령이 본질상 하나라는 아타나시우스파의 삼위일체설과 이를 비판하며 예수는 신과 동일 본질일 수 없고 유사 본질이라고 주장하는 아리우스파 간의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결국 두 세력 간의 갈등으로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지자 이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니케아에 제국의 모든 주교를 소집해 논쟁을 벌이게 합니다. 하지만 한 달간 이어진 논쟁은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고 마침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직접 개입해 아타나시우스파의 손을 들어주게 되죠. 그 결과 로마 제국 내의 크리스트교 신자들은 아타나시우스파의 교리를 신앙의 기본으로 삼게 됩니다. 한편 니케아 공의회로 제국에서 축출된 아리우스파는 제국 바깥의 게르만족에게 전해졌는데요. 이후 게르만족이 로마 영토로 밀려들며 또 다른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죠. 이렇게 교리를 둘러싼 논란을 정리한 니케아 공의회 이후 로마 제국 내에서 크리스트교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마침내 392년에는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 크리스트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죠. 이로써 크리스트교는 로마라는 세계 제국에 힘입어 세계 종교로 발전하게 되었고 그리스와 헬레니즘 문화, 로마 문화와 융합되어 유럽 문화의 중요한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로마 문화의 특징을 정리하며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인은 그리스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를 수용하는 한편 각종 실용적인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특히 법률이 발달했는데 로마 최초의 성문법인 12표법은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시민법으로 발전했고 이어 로마 제국 내의 모든 민족에게 적용되는 만민법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법학자인 예링은 로마가 세계를 3번 통일했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무력을 동원한 지중해 세계의 통일이었고 두 번째는 크리스트교를 통한 교회의 통일, 세 번째는 로마법의 계승을 통한 법의 통일을 가리켰습니다. 그만큼 로마법이 후대 서양 법률 체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의미겠죠. 이와 함께 로마는 광대한 제국을 유지하고 관리해야 할 현실적 필요에 따라 건축, 토목, 도시 설계 등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로마는 정복지 곳곳에 계획 도시를 세우고 도시들을 잇는 촘촘한 도로망을 건설했죠. 이를 통해 로마는 군대와 물자를 신속히 이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도로망은 견고하기로 유명한데요. 아직도 이탈리아 곳곳에서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도시에는 원형 경기장, 개선문, 공중 목욕탕 등의 건축물을 세우고 상수도 시설을 마련했습니다. 이 중 많은 유적들이 오늘날에도 전해지며 우리에게 과거 로마 제국의 번영을 전해주고 있죠.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랑케는 모든 고대사는 개울이 호수에 흘러들듯이 로마의 역사로 흘러들었고 또 모든 근대사는 로마라는 호수로부터 흘러나왔다 라고 평하며 로마의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제국의 종교가 되어 전 유럽으로 확산된 크리스트교의 발전이 그 대표적인 사례일 겁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유럽의 역사에서도 로마의 이름은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서로마 제국이 무너진 후에도 1000년간 지속된 동로마 제국이 그렇고 카롤루스 대제의 서로마 황제 대관이나 1000년의 세월을 이어간 신성 로마 제국이 그렇죠. 물론 그리스와 로마만을 중심으로 서양 고대사를 살펴보다 보니 우리의 시야에 담지 못해 소외된 역사가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정복전쟁으로 이루어진 로마의 확장과 발전이 피정복민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을지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한 아쉬움이 남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우선은 큰 맥락에서 유럽의 역사 발전을 이해하기 위한 토대를 닦았다고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그 토대를 딛고 새로운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테니 말이죠. 자, 그럼 긴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